이게 사기적 부정거래라는 것이 보통은 상장 주식들에 많이 적용이 돼요. 네. 근데 이 사건은 굉장히 특이한 사건인 게 비상장 주식에다 그걸 적용한 거예요. 예. 팔았던 그 사모펀드는 왜 아무 말이 없는가? 그런 부분들이 쟁점이 될 거예요. 네? 기업으로 돈을 번다는 것과 네. 팬덤 비즈니스를 유지한다는 게 되게 어려워요. 예. 예를 들어 하이브가 막 수익을 엄청나게 많이 내잖아요. 그럼 팬덤들은 싫어해요. 왜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을 돌려 얼마나 뺑뺑이를 돌리면 저는 돈을 돌린다. 저렇게 보냐. 이 행위 자체가 주고 있는 산업에 미치는 악영향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진짜로 상장하려고 그러다가 좌초된 거냐 아니면 상장할 계획이 있는데 없다고 거짓말을 한 거냐 이건데 기존 주주들에 대한 배신 행위 요게 한 축이에요. 네. 비상장 주식 매도하기가 쉽습니까? 제가 받고 근데 마침 제가 고평가 해가지고 손해 안 보게 매수자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아이고 고마워 이럴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엑시트 플랜까지 네가 신경을 써주냐 네. 라고 해서 매수자를 데리고 왔더니 알고 본 게 그게 다 측근들이 만든 펀드였으니까 방시혁 의장은 대주주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상장하고 나서 물건을 못 팔아요. 그래서 못 팔아요. 그러니까 예. 본인은 못 팔기 때문에 보호예수 제도를 회피하려고 이런 툴을 만들어서 상장 이익을 뒤로 사적으로 취한 거 아니냐 이런 게 하나 있는 거고. 하이브 얘기 한번 네. 가보겠습니다. 네. 하이브는 최근에 어떻게? 예. 금융당국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워딩이 세잖아요. 사기적 부정거래. 남부지검이 이 관련 수사를 금감원 특사경으로 넘겼어요. 이제 수사가 이제 본격화되는 모양새인데 사실 저희가 몇 번 다뤘잖아요. 경제설전 시간에도 뭐 박시동 평론가님이 하이브 그랬나요? 얘기 해주시지 네. 않았어요? 아 그랬나요? 그러니까 너무 양아치다 이런 얘기를 제가 여기서 몇 번 하지 않았나 우리? 아, 다른 그런 얘기 프로에서는 있었어. 한 것 같은데 굉장히 센 방송이군요. 여기서는 모르겠습니다. 예. 누구 들었지? 그래서 네. 하여튼 그 네. 하이브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나쁜 짓을 했다는 뭐냐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이브가 상장하기 전에 주변에는 방시혁 회장이 나 상장 안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놓고 자기 주변에 있는 하이브 간부들이랑 지인끼리 해가지고 사모펀드를 만든 거예요. 네. 그래갖고 이제 주주들한테는 우리 상장 계획 없으니까 그 펀드에 높은 가격 쳐줄 거래. 팔아 주식 팔아라고 한 거예요. 아 먼저 투자했던 사람들한테. 네. 그러고 나서 상장을 했죠. 네. 엄청나게 시세 차익을 봤을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나서 그 주변 사람들이 2천억 가량을 해먹었다. 그러니까 쉽게 정리하면 맞나요? 아 많이 부러움이 느껴지는 네. 뉴스 설명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일단 당연히 저는 이제 여기가 상장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제 아마 투자자들한테는 방시혁 의장이라는 사람이 절대 안 한다. 나 네. 저 상장 안 할 거다 하면 사실 못 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처음 투자했던 사람들이 야, 그럼 상장 안 하면 우리가 투자한 돈 어떻게 되나 했을 때 방시혁 의장이 이렇게 마련한 돈으로 야 우리가 주식 사줄 테니까 그거 넘겨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다시 이제 상장을 날라콩 해버리고. 날라콩. 저 때문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고급진 진지 모드로 어휘. 가볼까요? 예. 그럼 저는.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의 의미가 어떤 게 있냐면은 이게 사기적 부정거래라는 것이 보통은 상장 주식들에 많이 적용이 돼요. 네. 그러니까 기업의 경영자가 우리의 어디에 광산이 있어요, 뭐 어디에 뭘 개발해요라고 해서 막 호재성 공시를 뿌린다거나 네. 이래서 주가를 띄워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붙었는데 거기다 주식을 팔고 나오면 그걸 사기적 부정거래라고 조항을 해요. 근데 이 사건은 굉장히 특이한 사건인 게 비상장 주식에다 그걸 적용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비상장의 상태에서 어떤 투자자가 있는데 야 상장 안 할 거야 그래서 주식을 매도하게 한 행위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 사기적 부정거래를 잡았는데 이거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 적시를 보도자료 안 내가지고 이거는 따로 취재해서 사안을 보지 않는 사람들은 좀 발견하기가 좀 어려운 사건이에요. 네네네. 근데 그 전에 사기적 부정거래를 비상장에 적용한 케이스는 어떤 경우냐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아줌마들 불러다가 아줌마들은 그 여성분을 타겟으로 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옥장판 팔듯이 아 지금 여기 비상장 주식이 있는데요. 이거 사시면은 상장해서 10배 튀겨드릴게요. 그래서 주 막 팔고 그리고 튀는 거. 네. 왜요? 그런 경우를 보통 비상장 주식에 대한 사기적 부정거래로 검찰이 고발한 적이 있었는데 네. 이번은 이제 그 비상장 주식을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사모펀드와 사모펀드 사이에서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를 증권선물위원회가 고발한 케이스여가지고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긴 합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 몇 가지 의문들은 있어요. 그러면은 그 팔았던 그 사모펀드는 왜 아무 말이 없는가? 아 자기네가 볼 수 있는 이익을 엄청나게 훼손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불만 제기하지 않냐? 왜 그래요? 그러니까 설명 다 드려요? 좀 길어서. 아 길어요? 예. 짧게 근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것들이 좀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때 그런 부분들이 쟁점이 될 거예요. 네. 근데 그 다음에 이번에 이거는 이제 법적인 부분하고 좀 무관하게 좀 얄미운 게 방시혁 의장이 뭐 사모펀드로 어쩌고 그걸 알겠어. 그럼 사모펀드가 상장 안 할 거라 그래가지고
누가 팔아달래. 그래갖고 사는데 그걸 꼭 자기 아는 사람들 돈 모아가지고 나중에 상장하면은 30% 놔주세요. 네. 상장할지 안 할지에 대한 상장을 고할지 말지를 경영자가 그 결정할 수 있는. 결정하잖아요. 네. 근데 내가 상장을 추진 안 하면 예. 못 하는 거고 상장을 추진하면은 거래소에 심사를 거쳐서 통과를 하는 건데 그럼 나한테 30% 내놔. 네. 30% 내라. 그리고서 이게 뭐 2천억이라는 건 부당이득 기준인 것 같고 시세 차익은 그 차익으로 보면 한 4천억 될 거예요. 근데 뭐 세금 내고 막 그래서 그럴 건데 네.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아니 나는 그 정도 이렇게도 먹고 저렇게도 먹고 네. 그런 거네요. 아니, 그 정도 위치에 그 정도 유명한 분이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는 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게 저는 너무 놀라웠어요. 이 아이디어를 누가 생각해냈지? 그 밑에 있는 선수들도 좀 아는 선수들이긴 한데 이게 또 이게 K-팝의 K-컬처의 어떤 핵심에 있는 인물이잖아요. 르세라핌, 예, 르세라핌도 있고 BTS도 있고 BTS, 투바투. 네, 투바투도 있고. 근데 여기에서 진짜 이 K-컬처와 하나씩 얘기해 빨리. 네? 얘기하세요. 뭐예요? 그, 하이브. 저 누구더라? 뭘? 아우. 모르겠어. 하이브 누구? 뭐 뉴진스라도 뉴진스 정도만 기억납니다. 아 뉴진스는 지금 나갔잖아요. 못 나갔죠. 못 나갔어요. 네. 아, 못 나갔어요? 있죠. 잡혔습니다. 는 하이브 겁니다. 아 그래요? 아 NJG 뭐 그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NJG 가 했다가 뉴진스. 그렇게 그것도 하면 안 안 됐어요? 된다. 한 번 활동하다 얼마씩 네. 더 내라 이래가지고 지금 멈췄습니다. 채팅창에 국민연금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걸 설명을 드리면은 네. 그러면은 특정하게 어떤 사모펀드가 팔았던 거면 사모펀드가 피해를 본 건데 네. 그럼 자기들끼리 해결을 하면 되지 이거를 왜 금융당국이 나서가지고 뭐 문제가 있네 없네 뭐 그 얘기를 하냐. 오히려 뺏긴 사람, 그러니까 사기를 당했다는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왜 니네가 난리야? 이런 반론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저도 이제 금융당국에다가 좀 얘기를 해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봐도 그 사모펀드끼리 하는데 왜 당한 사람은 말이 없고 금융당국이 움직였어요. 그랬더니 그 금융당국이 범주를 좀 넓게 봤던 게 뭐냐면은 그 매도를 했던 그 펀드 운용사가 국민연금의 자금을 운용하는 운용사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원래 얻었어야 되는 수익을 얻지 못했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 얻었어야 되는 당사자는 누구냐? 이 펀드를 거쳐서 국민연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이 받아야 될 돈. 그러니까 뭐 그 방시혁 의장이 2천억 4천억을 벌었다 그러면은 그 돈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누군가는 받았어야 되는 수익이잖아요. 예. 그 수익을 금융당국에서는 좀 확대. 그러니까 이 사건의 혐의로 잡은 건 아닌데 이걸 왜 그렇게 중요하게 다뤘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는 그 펀드가 연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운용사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넓게 돌아갔어야 보면, 될 돈이었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하이브에 들어가 있는 돈이 직접적으로는 아닌데, 그러나 이제 그 펀드 자체가 국민연금이 들어가 있는 돈이 꽤 있으니까 거기도 결국은 먹었어야 될 국민연금이 좀 이익을 봤었어야 될 부분을 못 봤다. 예, 그런 부분들을 금감독원은 좀 더 포괄적으로 네. 이 사건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가지고 비상장 주식의 그 사기적 부정거래라는 좀 다소 낯설지만 네. 것들을 좀 엄중하게 했다. 물론 하이브에서는 뭐 사관 쪽도 국민연금 운용사인데요,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해요. 물론 다 설명드리긴 그렇지만 여기는 국민연금 운용사도 있지만 그쪽에 자기 펀드들도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아 근데 진짜 그 사모펀드 그러니까 속아서 팔아버린 그 펀드 갖고 있었으면 훨씬 돈 많이 벌었을 그 펀드 거긴 진짜 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 뭐가 또 있구나 사연이. 그러니까 내용이 좀 길어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냥 근데 길다고 너무 안 할 궁금한데? 사람은 아닌데 뭐가 또 있는 모양이야. 예. 아 근데 이게 어쩌면 하이브 쪽의 해명일 수 있거든요. 해명해드려요? 네네네. 하이브의 주장. 네, 하이브의 주장. 하이브 뭐 측 일단 주장. 드러나 봅시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 그럼. 설득력 있는지. 그 하이브는 그 당시에 BTS라는 원툴 팀이었고 예. 그 원툴 팀이 군대를 갈 수 있는 상황이었기 아. 때문에 차라리 소프트뱅크로부터 투자를 받아가지고 조금 더 기다렸다가 기업 가치를 올려서 매각을 하려고 했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주주들한테 우리 진짜 상장할 생각이 없어요라고 해서 매도를 하게 했던 거고 그리고서 매도를 하게 됐는데 소프트뱅크의 투자가 유치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예. 그러면 이제 상장으로 가는 툴을 탔다라는 게 하이브의 주장이에요. 아, 근데- 진짜 할 생각 없었는데 그렇죠. 상황상 그때 하게 그러니까 됐다. 이 다른 투자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항의하지 않는 거는 이 과정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때 당시의 판단에는 이게 없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하이브 쪽의 주장입니다. 그래요? 예. 근데 이 사건에 정말 이제 다 충분히 좋은 말씀 주셨고. 근데 왜 지펀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30% 그러니까. 뛰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 아니 시점도 설득이 전혀 안 되는데. 상장 안 한다 그랬다가 딱 그 시점 딱 맞춰가지고 바로 네. 그리고 네. 바로 상장 작업 들어가고 네. 그 펀드도 딱 그 말이 사모펀드지 자기 아는 사람 펀드잖아요. 아는 사람 펀드인데다가 딱 그거
이 투자하기 전에 만들어서 그거 투자하고 나서 엑시트한 다음에 없어져요. 폐업을 해요. 네. 그걸 위한 네. 거의 특수 목적 펀드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아까 제가 하이브 쪽 주장을 좀 설명을 좀 덜 드리려고 했던 게 나중에 이게 쟁점이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검찰에서 다투게 될 거고 지금 네. 검찰도 압수수색 들어갔다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쟁점이 될 부분이어가지고 좀 복잡할 것 같아서 좀 설명을 안 드렸던 건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 부분들은 네네네. 도의적으로 보더라도 쟁점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심지어 하이브 네. 같은 회사는 어떤 게 있냐면은 자, 박시동 잠깐 시동 걸었다 또 꽂혔잖아 시동이. 중요한 얘기니까 또 듣고 또 아하, 저는 이제 그렇죠. 혹시 보충할 것만 하겠습니다. 네. 네. 추천을 저게 많이 있어요. 하셨으니까. 이게 예. 그 기업으로 돈을 번다는 것과 네. 팬덤 비즈니스를 유지한다는 게 되게 어려워요. 예. 네. 예를 들어 하이브가 막 수익을 엄청나게 많이 내잖아요. 음. 그럼 팬덤들은 싫어해요. 왜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을 아. 돌려 얼마나 뺑뺑이를 돌리면 저런 돈을 불린다. 저렇게 보냐. 아. 그럴 네. 거면 좀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아. 이 사회적 평판과 기업 가치가 굉장히 밀접하게 아, 관련이 그럴 수 있어요. 있겠네. 심지어 이거는 글로벌한 이슈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우리나라 K컬처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이 기업의 어떤 속성이 있거든요. 음흠. 근데 그 기업의 경영을 하는 사람들이 방시혁 의장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설사 그렇게 한다 그래도 못하게 했어야죠. 이게 얼마나 K컬처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형사 사건을 통해서 검찰에서 방시혁 의장이 어떤 처벌을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행위 자체가 주고 있는 산업에 미치는 악영향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사건을 이제 딱 둘로 이제 앞단과 뒷단으로 나눠 보면은 앞단은 이제 다 나왔습니다만 기존 투자자한테 상장 안 할 것처럼 말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속아서 음. 에이 지금이라도 팔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이브 쪽에 이렇게 핑계는 아까 우리 권 기자님 소개해드렸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증선이나 이런 쪽에서는 세게 검찰까지 끌고 갔냐면 핵심이 요거예요. 앞단에 있었던 얘기는 네. 진짜로 상장하려고 그러다가 좌초된 거냐, 아니면 상장할 계획이 있는데 없다고 거짓말을 한 거냐, 이건데 2019년 9월 10월 무렵에 네. 확실하게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던 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 얘기는. 근데 바로 11월에 뭘 하냐면 지정 감사인 계약을 해요. 19년. 예, 9월 10월에 투자자들 기존 투자자한테 우리 상장 안 해요 이렇게 해놓고 바로 그 다음 달에 지정 감사인 계약을 합니다. 지정 감사인 계약은 뭐예요? 예, 그 지정 감사인은 뭐 하는 거냐면 다음에 상장하려고 하면 반드시 계약을 해야 되는 절차예요. 뭐냐면 쉽게 설명드릴게요. 내가 상장을 해. 그럼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 회사를 오픈하는 거잖아요. 예, 기업 공개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 회사가 좋다고 회계적으로 뻥을 치면 어떻게 해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네네. 좋은 회사니까 사세요, 투자하십시오라고 하면 안 되니까 상장할 회사는 네가 회계 감사하지 마, 회계장부 쓰지 말고 외부 감사 써. 외부 감사를 써. 외부 그렇게- 감사 원래 쓰는 건데 예. 특별히 금융감독원이 지정한 그렇죠. 감사인. 신청을 하면 너가 하지 말고 우리가 지정한 사람한테 감사. 1년 전부터 감사 받아. 이 상장할 뜻이에요. 거면이네. 예.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근데 바로 그 다음 달에 지정 감사인 계약이 돼요. 신청이 계약에서 아니고 모두가 계약이 다 알았어요? 아니, 계약이 공개된 됐단 거예요? 말이에요. 예? 그럼 계약이 됐다는 거는 신청은 그 저녁에 했다는 거죠. 그러겠지. 신청을 그 저녁에 했다는 거는 더 위로 올라가면 상장 생각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에게 말한 이 시점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진정성 있게 얘기한 게 아니고 행동이 모순되니까 그러니까 상장 거짓말이다. 안 할 거예요라고 얘기한 게 예를 들어 19년 9월이고 뭐 예. 지정 감사인 계약한 게 만 다음 해쯤 되면 그래 뭐 그럴 수 생각이 있었겠죠. 바뀌거나 상황이 네. 바뀌었을 수 있겠지만 네. 바로 그 상장 안 한다고 한 때랑 네. 거의 뭐 시차 없이 거의 한 달 정도 그렇죠. 차이로 지정 감사인을 계약했다는 얘기는 이미 상장 계획이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었으면서 있었는데 투자자들에게 거짓말을 한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이게 기존 주주들에 대한 배신 행위, 요게 한 축이에요. 네. 그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 볼게요. 근데 기존 주주들은 야 이거 비상장으로 끝나면 이거 엑시트 어떻게 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비상장 주식 매도하기가 쉽습니까? 제가 받고. 근데 마침 제가 고평가 해가지고 손해 안 보게 매수자까지 데리고 왔습니다라고 하니까 아이고 고마워 이럴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엑시트 플랜까지 네가 신경을 그쵸, 써주냐? 그쵸. 네. 라고 해서 매수자를 데리고 왔더니 알고 본 게 그게 다 측근들이 만든 네, 펀드였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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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걸 구조적으로 보면 여기에 거짓말해서 이쪽으로 넘기게 만들고 나는 여기에서 이익을 받고자 하는 게 이게 종합적으로 부정거래 한 사이클이다 이렇게 보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매수를 했던 사모펀드들이랑 방시혁 의장은 주주간 계약을 맺는데 이거 상장돼서 팔아가지고 네. 이익 난 거 30% 나한테 가져와. 이런 주주간 계약을 처음부터 맺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뭐야?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들어가면은 방시혁 의장은 대주주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상장하고 나서 물건을 못 팔아요. 이 보호 예수가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회사 잘 경영할 것 같아서 내가 투자했는데 임원진들이랑 사장들이 물건 팔기 시작하면 뭔 이게 날벼락입니까? 안 되지. 그래서 못 팔아요. 그러니까 예. 본인은 못 팔기 때문에 보호 예수 제도를 회피하려고 이런 툴을 만들어서 상장이익을 뒤로 사적으로 취한 거 아니냐 이런 게 하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펀드들이 상장 첫날 막 따상 가고 난리가 납니다. 네. 35만 원까지 가고 막 그래요. 네. 근데 이거를 12일간 연속 매도를 집어 던져가지고 결국 반에 반토막 59% 폭락을 만들어요. 상장하자마자 예. 엄청 던졌어요. 아니, 쭉 올라간 걸 10일 연속 매도를 던집니다. 이 펀드가. 근데 보통 사람들은 안 던지죠. 자기 주식인데 왜 던져요? 근데 얘네들은 워낙에 싸게 샀기 때문에 그냥 던져도 남는 거예요. 그래서 1조 이상의 차익을 벌고 주가를 폭락시킵니다. 제 말씀은 두 파트예요. 아까 공 기자님이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신 게 뭐냐면 이제 파트는 이해가 됐는데 앞단에서 우리가 왜 문제를 더 깊게 봐야 되냐면 그렇게 해서 투자 기회를 날린 사람이 꼬리를 타고 들어가면 국민연금이 있다면 이건 큰 문제다. 국민 문제 아니야라는 거고 두 번째 결국 이 사기적 행태 속에서 이 사모펀드들이 물건을 폭락시키도록 투매를 했는데 그 투매 때문에 폭락한 주가 때문에 결국 누가 손해봤어요? 일반 개미들이 손해본 거 아닙니까? 그 개미들의 손해에 의해서 방시혁이 차익을 4천억, 2천억이나 가져갔다면 이것도 굉장한 많은 사회적 비판을 받아야 될 포인트다. 네.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금융당국에서 지금 보고 있고 검찰 고발했습니다. 검찰 고발했고 예. 그러면 또 법정에서 또 가려지겠네요. 네, 경찰 검찰이 수사하고 근데 있습니다. 이제 감독원이 이제 네. 그 제재 절차를 정하는 이제 증선인데 근데 이런 사례가 있어요 전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처벌도 하던 사례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또 이거 처음 보는 수법인 것 같아서 있는데 아까 공 기자님 말씀처럼 조금 말씀드리면 구멍가게 골목 뒤에서 일어나는 잡범들 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네. 방시혁 의장 주식 부자가 우리나라 6위입니다. 그래요? 6위예요. 보통 사람 아닙니다 지금. 그리고 이 엔터는 1등이에요. 그 대기업 집단에 들어간 회사예요. 그렇죠. 예. 이런 큰 데서 이런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댓글 보니까 방시혁 환수 뭐 이런 댓글 나오는데 이게 2024년 1월부터 부당이득 산정과 거기에 따른 과징금 규정이 개정이 돼가지고 최대 2배까지 물릴 수 있도록 돼 있었어요. 근데 부당이득이 뭐 2천억이라고 이제 증선위에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네. 여기에 제가 취재한 건 2배까지는 좀 어렵고 1.5배까지는 적용할 수 있는 사례라고 검토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2024년에 개정이 됐는데 이게 2020년 사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막 이거 개정됐으면 거의 한 3천억 두드려 맞을 뻔한 사건이었는데 그거는 이제 해당이 안 돼요. 안 돼요? 네, 그 2020년 사건이어서. 예. 근데 앞으로 만약에 불공정 거래가 2024년 이후에 뭔가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자기 부당이득의 1.5배를 과징금으로 맞으면 거의 수천억 수조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에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거 고발했던 그 증선위원이 네. 이 1.5배 최대 2배의 부당이득 산정 만든 국장님이었어요 그 당시. 그래갖고 이분도 이거 그러니까 보도자료에 그걸 굳이 써놨더라고요. 이거 내가 만약에 법 개정한 이유였으면은 한 2배 때릴 수 있었는데 이건 안 됐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진짜 하면 패가망신한다라는 거를 이렇게 굳이 명시를 해놨길래 이거를 메시지를 주고 싶었다고. 앞으로는 그렇다 치고 이 건은 이거는 과징금은 적용이 안 돼요. 아 그래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름을 올리기가 좀 경제 기자로서 부담스러운 그런 사건들은 적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조심하시네. 왜 이렇게 근데 조심하시네. 이제 한 말씀 더 드리면 마지막으로 정치적인 사건은 입을 잘 안 올리고 싶어가지고. 아까 우리 이재용 삼성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삼성전자 안 되라고 고사 지내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네. 국민기업 당연히 잘 돼야 되죠. 근데 삼성과 그 대주주 일가의 예를 들면 이게 탈법 불법 행위를 우리가 분리해서 이제 봐야 되는 게 사실은 이제 좀 우리가 성숙된 태도라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방시혁 의장 개인이 결국에는 상장 과정에서 이런 부정거래를 통해서 사익을 이렇게 봤다라는 거고 예를 들어 비스테이스 팬분들이나 하이브 자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요구하고는 조금 더 요것도 결을 좀 나눠볼 수 있는 여지도 있으니까요. 예. 너무 그렇게 뭐 밑장 안 까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은 도이치모터스는 환수가 안 될 것 같고 시점상 네. 그렇지만 삼부토건은 1.5배 환수가 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뭐 그렇게 우리가 애매하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예, 딴 데 보고 계시면 우리가 그렇게 예. 이해하겠습니다. 네. 자, 하여튼 그런 하이브 이야기가 있어. 근데 이게 뭐 1, 20억도 아니고 그럼요. 수천억의 예. 이익을 받는데
사람들이 왜 난 그 투자한 사모펀드가 참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데. 당시에 이걸 아무도 몰랐어요. 처음에 이제 비상 잘은 모르겠습니다. 이제 취재를 뭐 하신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 주시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근데 막 주변 하이브 간부들이랑 이렇게 만들어서 막 그러게. 하고 했으면 모를 근데 수가 없을 설레기 것 같은데. 설렜던 기억은 나요. 이거 받으려고 주식 받으려고 진짜 야, 집안 재산을 다 때려 넣어가지고 이거 받자 이제 이랬던 기억만 나네요. 근데 판단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는 좀 취재를 좀 했었는데 네. 야 이거 사기적 부정거래를 비상장에 적용해도 되나? 이런 부분이 좀 걸렸었고 주주간 계약을 그 증권신고서에서 명시하지 않는 부분들은 상장신고서의 기준에 그게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좀 디테일한 부분인데 근데 이게 뭐 행위적으로는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이게 법적으로 걸 수 있는 건가? 그래서 없는 내가 건가? 이런 부분들이 좀 예, 법적인 쟁점이 조금 있어요. 방금 권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속아서 너한테 주식 팔았잖아. 그럼 자기네들끼리 사기로 해결하든지 멱살 잡고 해결하면 되는데 이게 증서원이 자본시장법 위반 사안이야? 자본시장법 178조 위반이거든요. 라고 하는 반론이 있을 때 증선이나 이쪽에서는 우리가 주로 이제 상장회사나 이런 거를 건드리지만 비상장 회사에 대해서 감독하지 말라는 규정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한다. 이런 쟁점이 하나 있는 거고요. 이게 관할이나 적용례의 문제죠. 네. 또 하나는 이제 저 하이브 측 입장은 아니 우리가 상장된 걸 뻔히 알고 처음부터 사기친 게 아니야. 만약에 상장이 안 됐으면 나는 그 사모펀드한테 내가 그 주식을 다시 떠안기로 했어. 소위 말하는 저쪽은 풋옵션, 나는 콜옵션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일방적으로 이익만 본 게 아니고 리스크와 이익을 동시에 갖고 있는 계약을 나도 한 거기 때문에 부담이 네. 있는 거야라고 네. 하지만 이제 아까 우리가 얘기했습니다만 상장할지 말지는 자기가 결정하면 되는 건데 그게 무슨 리스크야. 이런 또 재발론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좀 따져볼 부분이 만약에 있죠. 어떤 펀드가 이 펀드 성격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펀드가 그냥 굉장히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있는 펀드 같이 만약에 있다면 손해만 안 나도 이 펀드 사람들은 가입한 사람들은 크게 뭐라고 안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아마 손해는 안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 그 당시 이제 비상장으로 시가 평가한 것보다 조금 더 위로 쳐졌습니다. 그쵸. 예.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 펀드 운영하는 애한테는 따로 이렇게 좀 챙겨주고 거기까지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문제 제기를 이 역시. 펀드에서는 안 할 수 있잖아. 물론 이제 검찰로 가시죠. 수사에 통찰이 있습니다. 아니야 삼성 간다니까요. 검찰 안 가고. 그래서 이제 갤럭시 폴드 7 받으러 대리점에 가십니까? 그러면 이 펀드에서는 사기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기 당한 거 비슷하지만 그런 문제 제기를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제 근데 매우 합리적인 빅픽처를 의식이네. 그릴 줄 아시네요. 네. 대단하십니다. 네. 통찰이 있어요. 고맙습니다. 예. 이런 픽처도 다 우리 광고주 덕분에 또 그릴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단통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오늘부터 그래서 SKT 뭐 위약금 폐지 이슈도 있고 해서 지금 핸드폰 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도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어디라고요? 인터넷 비교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인터넷 비교원 1670-2571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최대 128만 원의 혜택. 요거는 이제 인터넷과 휴대폰 구매 또 정수기 렌탈까지. 근데 아마 인터넷 비교원도 이거 좀 늘리셔야 될 거예요. 그러게요. 이제 단통법으로 진짜 보조금 전쟁 들어갔는데 전쟁 들어가면 예. 이거 갖고 좀 힘들 수 있어. 예. 요거는 한번 인터넷 비교원도 광고를 하는 좋아. 건지 인터넷 비교원도 고민해봐야 더 돼요. 뱉어내라. 왜냐면 지금도 벌써 뭐 어디 성진이 뭐 이런 데서 난리거든요. 오늘부터 단통법 폐지가 네. 이제 발효가 되는 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잘 인터넷 산 비 거겠죠. 전쟁을 좀 해야 할 텐데 근데 그런다고 해서 뭐 갤럭시 폴드 7이 뭐 엄청나게 싸지진 않을 것 같아요. 큰맘 먹었습니다. 네. 내일 또 갑자기 막 가격 뚝뚝 떨어져갖고 저는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폴더블 주식 사셨으면 핸드폰가 뽑으셨을 건데. 아 죄송합니다. SKT가 집 떠나간 집토끼를 잡기 위해서 열심히 마케팅을 또. 세게 그래요. 하지 지원금 않을까. 세게 할 것 같다. 생각합니다. 네. 자, 하여튼 인터넷 비교원도 어지간하면 가장 많은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구매 시 50, 정수리 렌탈 30, 또 인터넷 40, 인터넷 교체 48만 원 등등 다양한 혜택을 현금 혜택으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쭉쭉 비교해 보시고 인터넷 비교원에서 가장 혜택 많이 받으시면서 핸드폰 바꾸시고 인터넷 바꾸시고 정수기 바꾸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요 정도 하고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그 알겠습니다. 박수동 평론가님이 열심히 준비해 오신 주제 아니, 하나 근데 더 남았는데. 이게 5분 내 소화가 안 될 것 같아요. 네, 하죠? 이거 상법 개정안 요거는 시동위키에서 하시면 저희가 제 밑에 개인 더보기란에 방송에서, 링크를 개인 방송에서 걸어드리겠습니다. 열폭하겠습니다. 아, 그러시겠어요. 배너 하나 걸어주세요. 특별 배임죄 폐지. 네. 특별 배임죄. 분노한다 박시동. 요거는 근데 좀 썸네일 그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업의 뭐 오너나 경영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제일 많이 거는 게 법적으로 거는 게 배임이잖아요. 횡령 네. 배임. 그중에 이제 배임이 조금 이렇게 보면 배임이고 이렇게 보면 또 배임 아니고 뭐 이제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기업인들이 꽤 뭐 부담 가진다 이런 뉴스는 좀 본 것 같은데 요거를 없앤다는 거예요? 배임죄를? 경영진이 합리적인 경영 판단을 내린 경우라면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도록 명문화하겠다. 라는 건데 이 합리적인 경영 판단을 내린 경우를 어떻게 판단해요? 그거를 이제 앞으로 얘기하시는 판단할 걸로 수 없으니까 하고, 네. 오히려 검찰에서 많이 잡아갔던 거예요. 예. 근데 뭐 박신동 평론가님 말씀하시면은 저도 색깔 맞춰가지고 반론하려 그랬는데 이게 배임죄 하나만 보시면 안 되고 네. 이게 그 상법 개정안부터 해서 주주권이 강화하는 내용들 예? 그리고서 그럼 거기에 대해서 훨씬 더 이제 주주들이 그 이사를 상대로 그 견제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예. 많아지잖아요. 예? 예? 그럼 많아졌을 때 그 배임죄의 범위가 예전에 검찰만 보고 있었다 그러면 모든 주주들이 보고 있었을 때 너무 걸리기가 좋다라는 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패키지가 이 주주권익 강화하고 경영의 자율성 보호하고 그다음에 형사적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연결이 돼요. 그래갖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배임죄를 일부 완화를 해주면서 이 민사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의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아니면 집단 소송제 강화라든지 아니면 디스커버리 제도라든지 이런 쪽을 같이 강화하면서 배임죄를 좀 낮춰줘가지고 시장 자율에 맞는 규율을 좀 강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박신동 평론가님이 부릉부릉 하시는 그럴 이유는 것 더 같은데. 강한 네. 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디테일은 다 설명드리기 어려운데요. 네. 이 말씀 꼭 드린 이유가 예를 들어서 JP 모건이 한국 주식 2년 안에 5천 간다고 그랬어요. 네. 맥쿼리는 내일 모레 4천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국 주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이유가 갑자기 실적이 좋아졌어? 뭐 미국과 관세 협정이 잘 타결됐어? 아니죠. 아니에요. 수출이 좋아졌어? 네. 아니에요. 지금 한국 증시를 누르고 있던 저평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만 해소돼도 네. 그것만으로도 4천 5천이 갈 정도로 충분하다. 네. 근데 우리가 그거를 옛날부터 뭐 누가 한국 시장을 이렇게 개혁하겠다고 해도 아무도 안 믿었어요. 네. 근데 이 정부, 이 여당이 하려고 하는 이 개혁 조치는 신뢰할 만하다라고 해서 현재 우리가 기대감 장세로 이렇게 많이 올라갔고 앞으로도 장밋빛 전망이 있는 거예요. 네. 제 말씀은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이 바뀔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우리 동학개미도 믿고 있고 외국인도 오랜만에 진짜 한국이 바뀌려나 하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시장이 바뀌어야 되는 개혁 조치를 굳이 말하자면 1번부터 번호를 매기자면 한 12개, 13개가 됩니다. 제가 볼 때는요. 네. 뭐 집중 투표제니 뭐니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4번 했어요. 지난주에 통과됐던 상법 개정안이 결국 4개밖에 안 됩니다. 네네. 앞으로 가야 될 게 8개, 10개 더 있어요. 근데요. 그게 다 된다는 전제에 한국 경제, 한국 증시가 희망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 모두가 그걸 바라보고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이제 4개 했는데 벌써부터? 재벌들 기업하기 어려우니까 아. 이쪽 걸 살펴줘야 된다는 등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는 등 이 지긋지긋한 재벌 편들기가 벌써 고개를 들고 있다. 갑자기 네. 뜨끔하네요. 저는 정말이에요. 그래서 아. 보통 때 같으면 아유 또 재벌들이 이기겠지 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네. 시장 개혁의 예봉이 꺾이잖아요. 네. 제가 볼 땐 이거는 국가 전체적으로 너무 큰 문제를 일으켜요. 한국 시장 안 돼. 또는 이재명 정부 5년 정책 안 돼. 이번에도 꺾이면 이제 네, 진짜 그럴 이 줄 알았다. 정부 이렇게 전체의 된다는 신뢰하고 거죠? 저는 관계가 있다고 아. 보는 거예요. 보통 문제 아닙니다. 그런데 여당 일각, 뭐 야당은 말할 것도 없고 네. 이쪽에서 벌써 기업들 경영하기 힘들어지니까 이 정도 조치는 해줘야 되라는 얘기들이 아. 이제 나와요. 상법 개정 겨우 4개 통과된 거 그것도 핵심 조항은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그거 통과된 지 이제 잉크에 물도 안 말랐어요. 일주일도 안 됐는데 벌써 기업 오너들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표현은 상투적이다 근데. 그게. 근데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잉크에 물도 안 말랐다. 지금 하고 있는 상법 개혁 조치나 시장 개혁 조치는 이겁니다.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네. 우리는 예를 들어서 늘 기울어진 농장, 일반 소수주주나 일반 주주들은 네, 네. 무기 평등의 원칙에 아예 이름도 못 올리면서 무기도 없고 맨손으로 이렇게 쪼그리고 두드려 맞았어요. 저쪽에서는 어마어마한 방망이로 늘 이쪽을 두드려 팰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 예. 앞으로 하려고 하는 상법 개정 조치는 뭐냐면 너도 조그만 무기라도 들어라고 이제 점점 무기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옛날엔 이것도 못 줬어요. 저 사람들한테 무기 주면 얼마나 헷갈리는지 알아? 위험해. 이러면서 무기를 안 쥐어줬단 네.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무기를 잡아야 된다는 것들은 1,500만 원 투자자들이 알아요. 야 우리도 집중투표제에서 이사 좀 넣어야지. 이런 거 압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깨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쟤네들이 무기를 조그만 무기라도 잡았을 때 반대적으로 대주주 입장에서는 나는 그럼 방패를 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뭐냐? 그래 니네 그럼 한번 해봐. 권한 넣어줄게. 그 대신 우리한테 소송해봐. 나는 감옥 가기 싫어. 배임죄 빼줘. 그 다음에 뭐
그다음에 이제 배임죄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경영 판단의 원칙 같은 것들이 있는데 네.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이런 거 예를 들어 우리가 법조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을 살해하면 살인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걸 구성 요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죽이면 일단 살인은 성립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립한 살인에 대해서 그 위법성을 면해 주는 절차들이 있어요. 뭐 과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정당방위 같은 것들. 정당방위. 사람이 죽은 건 맞아요. 근데 정당방위였어? 그러면 너는 위법성이 없어. 이렇게 면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사유로 경영 판단의 원칙을 넣어달라는 거예요. 내가 주주한테 손해 이렇게 줬어? 나 감옥 가야 돼? 근데 함정 경영 판단이었지 이러면 면해달라는 이런 내용을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무기 하나 주고 더 큰 방패 달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기를 잡아본 지 일주일도 안 됐고 이거 휘둘러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 그런 거 할 때가 아니다. 우리 시장 개혁 조치 이제 시작됐다. 더 멀다. 지금 기업들 봐줄 때 아니다. 이런 얘기를 개인적으로는 좀 평론으로 해드리고 싶습니다. 방향성은 같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방식의 문제에서 저는 창가방패라는 표현을 상투적으로 쓰는 건 맞지만 우리가 경영자를 주주가 상대를 할 때 저 사람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적이면 거기다 왜 투자를 합니까? 오히려 저 잘 되는 방향으로 함께 가는 파트너거든요. 네. 근데 파트너가 자꾸 배신을 때리니까 이 배신하지 못하도록 견제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 형사처벌한다고 잡아 넣는다고 해서 기업 가치가 올라가지 않아요. 그럼 이거를 꼭 형사라는 검찰이라는 그런 칼을 이용해서 저 사람을 쳐갖고 뭐를 받아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부분들에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좀 페이스를 같이 그럼 제대로 경영을 할 수 있게 하면서 그 부분들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을 무엇이냐를 같이 가져가자라는 문제인데 네. 저는 사실 여기서 뭐 박시동 평론가님하고 토론을 길게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전 그 문제는 좀 약간 이건 정치적인 문제일 수 있는데 그 생각은 좀 들었어요. 그 이재명 정부 출범한 이후에 그 성장 관련한 담론들을 얘기를 많이 했어요. 성장. 예.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약간 진보의 색채, 진보의 가치를 추구하는 지지세들은 이 기존에 깔려 있고 여기에 성장이라는 담론을 같이 끌고 가면서 넓게 가져가려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말로 할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들어가게 되면 걸리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상법 개정 통과시킬 때까지는 괜찮았지만 배임을 연결시키려고 보니까 당내 지지 세력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이걸 한쪽 사이드의 얘기를 그냥 끌고 갈 수는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세금 문제도 요새 나오는 거 보면은 당내에서도 갈등이 많이, 그러니까 국힘은 별로 반대를 안 하는데 당내에서 갈등이 막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율해 가는 게 이게 경제 문제는 딱 잘라고 너는 선이고 너는 악이야 이게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잘 올바른 방향으로 살아갈까 어디에 더 잘 살까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게 형사적인 문제가 아닐 때 오히려 이거를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수권 정당으로 5년 동안 잘 운영을 하려 그러면은 네. 이 그레이 존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대한 시험대가 벌써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매우 단어 선택 및 문장의 마지막을 잘 조율하면서 얘기한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정제된 언어. 네, 정제된 언어 굉장히 조심조심 네. 하고 있다. 하도 욕을 먹어가지고 네. 머릿속에 챗GPT의 프롬프트가 있습니다. 말 함부로 하지 마라 이렇게. 네. 저는 아닙니다.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아. 시장 개혁 조치 지금 아, 네, 후퇴할 때 여태까지 아니다. 본 것 중에 제일 분노하신 것 그렇죠. 같은데 그러네요. 네. 민주당 내부에서 나왔으니까 아무튼 얘기가 조금 안에서 정리가 돼야겠죠 그거는. 네. 자, 오늘 경제 썰전은 이 정도 말씀드리고 아마 우리 시동님께서 운영하시는 그 채널 네, 제 개인 시동이키? 유튜브 시동이키에서 못다한 시동이키. 얘기 시원하게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가면 아마 굉장히 분노한 우리 박시동 평론가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화요일 순서는 이 정도로 저희가 마무리하고요. 한 마디만 더 뭐죠, 해주세요. 뭐죠? 쫄아서 그런 건데. 네. 왜요? 그러니까 이런 거가 전 논란이 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여기서 사회적인 합의점을 찾아가는 게 정치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는 그냥 올리면 반대가 올리면 반대. 그래가지고 법이 진짜 이상하게 상법 개정 처음 올라갔을 때 원래 올리는데 1, 2 올려놓고 원래 2를 뺄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1 안 받는다 그러면 1 양보하고 2 받고 요거 하려고 올렸는데 상대방에서 그냥 반대할래요. 그리고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법이 그냥 통과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도 국회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딱 얘기하는 순간 서로 토론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은 굉장히 민주적으로 좀 잘 돌아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배입제 완화는 약간 이재명 대통령 약간 철학인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오래 전부터 아니, 짧게 얘기해왔잖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임죄 완화에 진짜 대해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 대표 할 때, 배임- 죄송해요. 아니,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배임죄라는 하나를 놓고 우리가 현미경으로 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배임죄가 지금 이복현 원장이 그랬어요. 이게 뭐 삼남한상을 왜 배임죄로 다 해결하려고 그래. 법도 약간 불충분한데 코에 걸면 코걸이처럼 그냥 그렇게 되는 걸린 경우가 많으니까. 네, 근데 왜 그러면 그래서 배임죄라는 것만 현미경으로 놓고 보면 거기에 너무 많은 소송이 걸려 있고 그럼 검찰이 휘두르는 칼에 기업 총수들은 늘 달려야 되고 그거는 있다. 우리들도 다 형사로 가려고 하니까 이것만 현미경으로 보면 문제가 있는 게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만은 네. 왜 우리는 그러면 배임죄만 갖고 살려달라고 거기를만 몰려갔느냐? 다른 거 할 방법이 없다. 민사적 상사적으로 배상받거나 제대로 된 이게 이제 싸울 만한 툴이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나마 있는 그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잡을 수 있는 문거리 하나가 있는데 지금 그것부터 없앤다고 하니까 그럼 그거 없애도 좋으니까 우리가 걸 민사적으로 해라. 상사적으로 부딪힐 수 있게 여러 다른 거를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신다. 예. 그러니까 이 배임만 따로 단독으로 놓고 보면 뭐 문제 삼을 수도 있지만 수도 있어요. 전체 맥락에서 보자면 맥락이 이것마저 있죠. 없자면 그럼요. 없다면 굉장히 우리 보호받을 그럼 도구가 현재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민형사상 조치가 아무것도 없게 돼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주셨다까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화요일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내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박 주스가 매우 맛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달고요. 설탕 안 넣고요. 여기에 콩가루 집어넣으시면 정말 맛있고요. 원래 들어있는 게 아니고 넣어서 먹으면 맛있다는 얘기. 네, 그 세트로 보내드립니다. 마치 네, 여야가 하나 된 느낌이기도 해요. 저거 통째로 얼린 다음에 네. 위에 가위로 잘라가지고 밀어서 먹으면 샤베처럼. 진짜 맛있겠다. 아유 좋습니다. 수박밥. 네, 여기다 수박밥처럼. 나뭇밥 꽂아가지고. 예, 요 세트 요 이 많은 거랑 요즘 수박 그리고 저 커피숍에서 파는 거 보면 사실 한 30초 지나면 한 3대 7로 나눠지잖아요. 네, 밑에 그냥 물 쭉 있고 위에 수박 조금 들어있죠. 이건 완전 수박. 네. 예, 완전 수박이 딴 게 아무것도 안 들어 있습니다. 수박 100%입니까? 100%입니다. 네. 예. 이렇게 1리터 포함해서 콩가루까지 11,500원에 보내드리니까 뭐 수박 주스 요즘 뭐 6, 7,000원씩 하잖아요. 근데 이거 맞아요. 진짜 싼 거예요. 폴라포 2,200원인 거 아세요? 콜라포? 콜라포가 2,200원이라고요? 네. 스크류바는 스크류바는 아이스크림도 1,500원짜리가 없더라고요. 1,500원인가 하드도. 1,800원인가 네. 그랬고 그 쭈쭈바 초코 쭈쭈바 있죠. 그 1,800원 빠삐꼬? 받아요. 네, 빠삐꼬. 빠빠라빠빠라삐 네, 빵빠레 3,500원이에요. 빵빠레가요? 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빵빠레 수박 얼마라고요? 주스 지금 싼 거 3,500원입니다. 아 이건 월드콘 두고 한 3,000원 하겠네. 네, 그 정도 2,000원 해요. 넘은 네. 지는 됐어요. 네. 제가 볼 땐. 저는 아무튼 폴라포 2,200원에 대추격 받아가지고 이마트에 10개 800원에 지난주에 팔았었는데. 싸게 가는 홈플러스 이용합니다. 옛날 뽕따라고 있었는데 뽕따. 뽕따. 맛있죠. 이거 방송 안 끝내나요? 네, 이거? 끝냅니다. 끝내요. 거북이 그렇게 딱 거북이 거북알. 예, 거북알. 거북알. 예, 거기 쪽쪽 빨아먹는 거 많이 씁니다. 휴휴. 포장이 별로 안 예쁜 거북알. 깐돌이. 깐돌이 드셔보셨나 거북알 봐요. 녹으면은 그 보라색이죠? 고무 더 이상 뒤집어도 얘기하지 말죠. 괜찮아요. 그게 집에 가겠습니다. 네. 네. 쌍쌍반 둘이서 먹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네. 자, 그럼 중간에 저희는 끊어지면 안 되고. 말 진짜 많아. 여기 4명이 다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기억자로 이렇게 끊어지잖아요. 맞아요. 쌍쌍반. 맘상합니다. 와. 이런 식으로 하면 조스바까지는 꼭 넣어줘야죠. 예. 맞습니다. 메가톤 바. 보라색 됩니다. 네, 메가톤 그렇게 쭉쭉 이렇게 맞아요. 휘어지는 쫀득쫀득. 거. 네, 쫀득쫀득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건 서주 우유바죠. 서주 아이스. 서주 아이스. 아. 서주 아이스. 난 맛있습니다. 별난바랑 더위사냐. 커피 커피 맛으로 갑니다. 그렇군요. 별난바라고 있었나요? 네. 별난바 모르세요? 겉에는 롯데 커피, 삼강 중간에 별난바, 초코, 예. 안에 사탕. 아, 그래요? 네. 그런 식으로 지금 기억 배틀하면 보석바까지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석바. 이건 자나깨나 비비빅입니다. 그러나 역시 아이스크림도 먹고 이 빨대도 먹는 껌바 이상은 없죠. 누가 봐? 껌바. 껌바 있었죠. 누가 봐 껌바, 뭘 봐. 네. 거기까지 가야죠. 네. 껌바 이거 씹어 먹어야 돼요. 그렇죠. 껌바 있었어요. 네, 껌바 너무 맛있잖아요. 자, 제가 뭐 최종 승리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한번 시원하게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